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낯선 곳에 제 이야기를 꺼내보려니 손끝이 떨리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저는 곧 2021년 새해가 밝으면 43이 되는 싱글맘입니다. 어느덧 아이와 둘이서 살아온 시간이 15년이 다 되어가네요. 처음엔 그저 살아내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쁜 시절이었고 울 시간도 생각할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며 일하고 또 일하며 달려온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흘러버렸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인터넷 기반의 업무라 하루 종일 조용한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앞에서 일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편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은 반복되고 몸이 건조한 하루의 연속이죠. 때로는 너무 바빠 눈 돌릴 틈도 없이 시간을 쫓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날은 적막한 사무실 속에서 마우스 클릭 소리만 들리는 무료한 시간을 버텨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계처럼 보내온 일상이 15년, 숫자로는 짧아 보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참으로 길고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연히 사연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배경음악처럼 흘려듣기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사연들을 듣는 시간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출근하면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마우스를 움직이며 사연을 켜는 것이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었고, 퇴근 후 차 안에서도 이어폰을 끼고 일신사의 사연을 들으며 운전하는 일이 하루의 마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연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다 보니 어쩌면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다라는 기분을 느낀 것 같아요. 그 속엔 저와 같은 사람, 혹은 저보다 더 힘든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혼, 외도, 양육의 외로움, 가족의 상처. 처음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던 사연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 깊이 박히기 시작했고, 울다가 웃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문득 제 이야기 같아 가슴이 찡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내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까? 그냥 누군가가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될 것 같은 기분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망설이고 지웠다 다시 쓰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요즘 저는 하루하루 긴장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어쩌면 지난 15년을 정리하는 하나의 고비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 진행 중이거든요. 바로 전 남편과의 양육비 이행 소송입니다. 이혼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양육비. 그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 책임에 대한 싸움이자 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한 마지막 시도이기도 합니다. 1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해 결혼 생활은 무너졌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수없이 자책했고 아이에게 미안해서 매일 울었습니다. 그 모든 슬픔과 분노를 삼키며 저는 아이와 단둘이 남겨졌고, 그 뒤로 전 남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법적인 이행 절차조차 밟지 못한 채 수많은 날을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15년입니다. 요즘은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 더 예민해지고 괜히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긴장감이 채 가시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일신사를 들으며 잠시 마음의 여유를 얻곤 합니다. 세상엔 저처럼 상처받고도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 역시 자신의 아픔을 용기 내어 꺼내놓는다는 것에 큰 위안을 받습니다. 어떤 사연을 들을 땐 울컥해서 같이 울게 되고, 어떤 이야기에선 내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이 느껴져서 미안해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너무 억울해서 소리치고 싶을 만큼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글을 씁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닐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저에게는 용기였고 결심이었습니다.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으로 제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던 건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국민학생이라는 단어가 아직 익숙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그 시절, 저는 같은 반 친구의 집에 자주 놀러 가곤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친구였고 그 집도 동네에서 그저 반가운 이웃일 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친구의 오빠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동네 오빠, 교회 오빠 같은 존재였달까요? 사실 저와 친구 오빠의 나이 차는 겨우 2살.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인 저와 중학생인 그는 당시엔 굉장히 어른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용하고 무심한 듯 하면서도 가끔 웃어주는 모습에 괜히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눈이라도 마주치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시절 제가 느꼈던 감정은 사랑이라고 하기엔 풋풋하고
서툴렀지만 분명히 특별한 감정이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설레는 감정이랄까. 지금도 그 시절 제 마음을 떠올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뺨이 살짝 붉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 친구네 부모님, 그러니까 지금은 제 시부모님이었던 분들도 저를 꽤 예뻐해 주셨어요. 제가 친구 집에 놀러가면 어유 우리 며느리 왔어? 하고 장난스럽게 맞아주셨죠. 물론 그땐 그냥 귀여운 농담으로 넘겼지만 어린 마음에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설레고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렇게 매주 친구네 집에 가는 걸 손꼽아 기다렸고 가끔 오빠가 집에 있을 때면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그 근처에서 괜히 얼쩡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배정을 받으면서 저는 다른 지역의 학교로 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친구와 오빠와의 연락도 멀어졌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생활에 치이고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 시절의 감정은 서서히 마음속 깊은 곳에 묻히게 되었죠.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점 뜸해졌고 오빠와는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6학년 때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그 오빠를 저는 20대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다시 만난 건 제가 23살이 되던 해 제 생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초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겸해 저녁을 먹으러 갔던 자리였어요. 메뉴는 아기찜이었고 시끌벅적한 식당 안에서 친구들과 추억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드는 시간 자체가 너무 좋았던 그날 뜻밖에도 그 자리에 그 친구의 오빠, 지금의 전 남편이 전화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그러니까 그 오빠의 여동생이었고 지금 생각하면 전 시누이가 되는 그 친구가 장난삼아 갑자기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이 생일이라 다 같이 모였어. 생일 축하 한마디 해줘. 그렇게 제게 전화를 넘겨주었고 저는 순간 당황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듣는 그 목소리, 그런데도 이상하게 익숙했고 가슴 어딘가에서 그 시절의 감정이 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 지냈어?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오빠가 말했어요. 나중에 한번 보자. 그 짧은 한마디에 제 마음은 마치 초등학교 6학년 그 시절로 되돌아간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조심스레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엔 말도 못 붙이던 사이였지만 성인이 된 우리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어릴 적 그 짝사랑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마치 우리 사이를 잇는 끈처럼 조용히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만남이 거듭될수록 서로에 대한 마음은 깊어졌고 어느새 자연스럽게 동거 아닌 동거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가졌던 좋은 추억이 우리 둘 사이를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그 기억 위에 새롭게 쌓이는 오늘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결국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연히 다시 만났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자리했던 사람과 다시 연결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어린 날의 풋풋한 감정이 결국 저를 이끌어 지금의 인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저는 24살, 전 남편은 26살이었습니다. 나이로 보면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청춘이었지만 마음만은 어쩐지 더 어른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전 남편은 군 복무 대신 공익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인터넷 관련 업무를 하며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상태였어요. 아직은 삶의 큰 무게를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설렘과 기대가 더 큰 시기였죠. 그 무렵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순한 데이트를 넘어서 서로의 집을 오가며 사실상 동거 아닌 동거처럼 지냈어요. 일주일은 그의 집에서 또 일주일은 제 집에서 그렇게 일상의 대부분을 함께 나누며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 시간들이 너무 편하고 따뜻해서 마치 이미 부부가 된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죠. 그 어떤 화려한 이벤트나 약속 없이도 하루를 함께 보낸다는 것 자체가 기쁘고 설레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 서로가 자연스럽게 결혼을 입에 올리게 되었고 저는 결국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아예 저희 친정집으로 남편을 들여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 마음속엔 아직 현실적인 고민보다는 사람이 전부다. 함께라면 뭐든 헤쳐나갈 수 있다는 순진하고 낭만적인 믿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순수한 믿음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왜 그런 결혼을 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른들이 늘 말씀하시곤 했잖아요. 기우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다. 양가의 형편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한다. 너무 한쪽이 기울면 결국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 그때는 그렇게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들렸지만 지금은 그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전 남편의 가정 형편은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정말 많이 어려웠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두 분 다 직업이 없으셨고 오직 시누이 한 명만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당시 공익근무요원이라 당연히 수입이 없었고 집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큰 원룸 하나를 장롱으로 쪼개 공간을 만든 집이었고 거기에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전 남편은 그조차도 함께 살지 못하고 친구 집에 얹혀 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 들었을 때 말은 안 했지만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반면 저희 친정집은 부유하다고 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안정은 있었어요. 집도 따로 있었고 부모님도 직장 생활을 하시며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쓰셨죠. 양가를 비교하는 게 미안하고 싫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기울기가 느껴졌습니다. 감정으로 덮으려고 해도 눈앞의 현실은 그렇게 쉽게 덮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부족한 건 우리 집에서 채우면 되지.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야. 전 남편이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차이를 감사안고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어릴 적부터 가족이 많은 집을 늘 부러워했어요. 북적북적한 명절, 다 같이 둘러앉아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 형제들끼리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분위기, 그런 따뜻한 풍경이 늘 마음에 남아있었고 저는 늘 꿈꿨어요.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고 그 북적거리는 소리를 제 삶에 채우고 싶다고요. 그래서였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불안해도 저 혼자 무언가를 채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도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버텼어요.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게 효도지.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내가 잘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결혼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갈등과 상처가 있었지만 저는 애써 그걸 외면했습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닐까?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마음속에서 울리는 경고음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내 가족 만들기에 모든 희망을 걸고 말았습니다. 신혼생활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친정 쪽에서 모든 걸 책임진 결혼이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혼수, 예단, 결혼식장 예약, 심지어 결혼식 이후에 각종 비용까지 전부 저희 엄마께서 부담하셨습니다. 남편은 그야말로 진짜 몸 하나만 들어와 살게 된 셈이었죠.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랑 쪽에서 들어온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10원 한 장조차도요. 그렇게 모든 걸 엄마가 도맡아 해주실 수 있었던 건 그 당시 저희 엄마께서 직원 수십 명을 둔 회사를 직접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성 CEO로서도 존경받았고 무엇보다 딸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분주하게 움직이셨던 엄마의 모습은 지금 돌이켜도 가슴이 찡합니다.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보답하기 위해 결혼 후에도 어떻게든 잘 살아야겠다는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결혼 초 전 남편은 공익근무요원에서 막 제대한 상태였고 제대한 후에도 뚜렷한 진로 계획이나 전문 기술이 없던 탓에 그냥저냥한 일용직에 가까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무 환경도 불안정했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저는 그저 결혼했다는 사실 자체가 신기하고 함께 밥 먹고 웃으며 살아간다는 게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었고 현실보다는 감정과 낭만에만 취해 살던 시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한 지 딱 5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테스트기에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을 보고 처음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론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차오르는 기쁨도 있었어요. 이렇게 빨리 생길 줄은 몰랐는데라는 놀라움 속에서 무서움 반, 행복한 반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다는 것만으로 세상이 달라 보이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의 시간이 흘러 저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아이가 벌써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 18살이 되었고 몇 달 뒤면 고3이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인내를 견뎌왔는지 떠올리면 한숨과 함께 묘한 뿌듯함이 교차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부터는 육아와 살림에 하루하루 지쳐갔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달래고 기저귀를 갈고 중간중간 겨우 끼니를 챙겨 먹는 날들. 게다가 전 남편은 야간 근무를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에 밤에는 근무하러 나가고 아침에 퇴근해 집에서 밥을 먹고 잠시 자고 다시 출근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밤과 낮이 바뀐 생활을 하다 보니 가정의 리듬도 자연스럽게 엇갈리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대화할 시간조차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사는 부부라기보다는 같은 집을 오가는 두 명의 룸메이트 같은 생활이 되어갔죠. 사실 저는 결혼 전부터 엄마의 회사에서 회계를 맡아 일해왔습니다. 대학교에서는 회계학을 전공했고 졸업하자마자 엄마의 회사에 입사해서 본격적으로 경영을 배워갔습니다. 엄마는 늘 말하셨어요. 이 회사는 언젠가 내가 이어가야 해. 저도 그 말에 부담보다는 설렘이 컸고 실제로 경영에 관심이 많았기에 차근차근 인수인계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임신이라는 계획 밖의 상황이 찾아오면서 저와 엄마가 함께 그려가던 미래의 설계도는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께서 저를 따로 불러 앉히셨습니다. 내 남편 회사에 들어오게 해보는 건 어떻겠니? 엄마는 당시 제 남편이 야간에 불안정한 일만 반복하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셨고 어차피 나중에 회사 물려받을 거라면 둘이 함께 경영을 배워나가보는 것도 방법이라며 조심스럽게 제안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고 몸도 무겁고 상황도 여의치 않아 바로 움직일 수 없었기에 일단 남편이 먼저 엄마 회사에 들어가 보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때 다시 업무를 이어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입사 초기에는 비교적 잘 적응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은 저희 가정의 흐름을 완전히 뒤흔들었고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관계와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기막히고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는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그걸 몰랐을까? 어떻게 그렇게 철저히 속았을까? 하지만 그 시절의 저를 떠올려보면 이해도 됩니다. 그만큼 저는 너무 어렸고 너무 순진했고 무엇보다도 가정을 믿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들어간 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이는 막 태어나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아기였고 저는 밤낮 없이 울고 먹고 안아달라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을 뜨자마자 육아에 매달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루 종일 머리도 감지 못한 채 아이 기저귀에 우유병, 젖병, 소독에 빨래까지 밀려있는 집안에서 저는 그저 묵묵히 아이를 바라보며 그래, 이 아이가 나의 전부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하나둘 달라지기 시작한 건 처음엔 피곤해 보인다는 느낌 정도였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는가 보다. 이제 막 사회에 제대로 진입했으니 실수도 많고 힘들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사실 저도 아이를 처음 낳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기에 남편의 변화에 깊게 관찰하거나 추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계속 쌓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고 회식이 늘었다는 말이 일주일에 23번씩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회식이라는 단어가 핑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팀장님이랑 회식이야. 친구가 갑자기 군대 간다는데 한잔해야겠어. 회사 일 때문에 야근이 길어졌어. 이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속에 묘한 긴장감이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나 혼자 아이 보는 것도 버거. 조금만 일찍 들어오면 안 돼?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비슷했어요.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몰라.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겠지만 나도 일하는 남자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따지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벅찼고 가끔은 저 스스로도 감정이 무뎌진 듯 했어요. 그래서 제안했죠. 우리 번갈아 가며 아이 보자. 당신 퇴근하면 한두 시간이라도 내가 쉴 수 있게. 하지만 남편은 항상 피곤하다며 피했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아예 말조차 꺼내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전라도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아버지 쪽 친척 중에 갑자기 편찮으신 분이 생겨서. 저는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집안일일 수도 있지. 그런데 이상했던 건 정작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함께 가지 않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같이 안 가셔? 남편은 잠시 말을 흐리더니 급하게 나 혼자 가는 게 나을 것 같대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 당시엔 그저 마음속에 응? 하고 걸리는 정도였을 뿐 외도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남편이 나를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정말이지 단 1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이 사람과 아이까지 낳았고 이 사람은 나의 가족이 되었는데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가족은 서로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의문만 맴돌았습니다. 저 사람이 왜 자꾸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지? 그저 어리숙한 변명이겠거니 회피형 대화겠거니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외도라는 단어는 아예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도 여전히 믿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전부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믿음은 그로부터 멀지 않아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람이 난 상대는 다름 아닌 우리 엄마 회사의 격리 직원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제가 몸조리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그 시점에 남편은 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부터 제 세상은 무너졌고 숨이 막힐 정도의 배신감이 저를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전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단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육아에 지친 탓에 그리고 서로 각자의 리듬으로 힘들어하는 신혼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이상한 점들을 애써 덮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전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전라도 시골에 계신 시어른들 좀 뵈러 가야겠어. 그 말 자체는 크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시부모님이 함께 가는 줄 알았고 저도 아이도 어려서 데리고 가기 힘들고 나는 몸조리도 아직 다 안 된 상태니까 잘 다녀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은 전라도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이를 안고 누워있다가 문득 잘 도착했나? 궁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고 결국 통화 연결음조차 끊기고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배터리가 나간 건가? 어디 깊은 산골이라 전파가 안 터지나?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이 가셨을 테니까 혹시 뭘 아실지도 모르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 번호도 계속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둘 다 연락이 안 되지? 이건 뭐지? 그렇게 혼자 끙끙 앓으며 휴대폰을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아있던 그때 드디어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반, 걱정 반으로 여보 어디야? 하고 말했죠. 그런데 그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전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술 한 잔을 어디서 거하게 하고 들어와서 지금 자고 있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하라 할게. 순간 제 머릿속은 멍해졌습니다. 네? 술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전라도 시어른들 뵈러 간다고 했는데 술은 또 무슨 술? 누구랑? 어디서?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투에 저는 전화기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무심한 말실수 하나에 모든 의심이 눈앞에서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전 남편은 혼자 전라도에 간 것이고 거기서 술을 마신 것이고 누군가와 있었던 것이고 그게 가족이 아니라면? 그게 여자가 아니라면?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치며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명확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 눈치를 채게 해선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평소와 똑같이 그래, 잘 쉬고 내일 통화하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누구와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바보가 된 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 하나라도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전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을 준비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를 부르며 말했어요. 오늘 산부인과 진료 예약해둔 날이야. 애기 좀만 봐줘. 그는 귀찮다는 듯 얼른 다녀와라고 말하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그의 흔적을 찾는 것. 차 안을 이잡듯이 뒤졌고 운전석 콘솔박스 근처에서 그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충전기에 꽂혀있는 그 휴대폰은 제 명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바로 그 휴대폰을 들고 통신사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이 번호 최근 3개월 통화 내역 뽑아주세요. 직원이 제 명의를 확인하고 출력해준 통화 기록은 A 사용지 2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난 이름, 한 번호가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저는 그 번호가 누구 것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회사 격리 직원. 그 여자의 이름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업무 시간 외, 새벽, 퇴근 후, 휴일 그 시간마다 통화한 기록들이 마치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A 사용지를 손에 움켜쥔 채 바로 엄마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문을 박차고 들어가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눈에 띄자마자 그녀의 팔을 붙잡고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말 좀 하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단호했습니다.
그 여자 역시 당황했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숨을 수도 없었겠죠. 그 비상계단에서 저는 모든 진실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그날 회사 비상계단에서 저는 그녀의 팔을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인 그녀를 쳐다보며 손에 쥔 통화 기록을 가슴팍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끝은 이미 차갑게 식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끝은 불안하게 스커트를 쥐고 있었죠.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으면 지금 다 말해. 숨기지 말고. 여기서 거짓말하면 내가 널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들더니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생각하신 그대로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짐작만 했던 일이 이제는 사실로, 인정으로, 현실로 눈앞에서 굳어졌습니다. 제 입에서는 비명이 터졌습니다. 이 미친 X. 주먹이 떨렸고 저는 이성을 놓은 채 그녀의 뺨을 소리나게 후려쳤습니다. 그녀는 벽에 부딪히며 휘청였고 순간 밖에서 웅성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회사 여직원 한 명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딸이라고 회사까지 와서 이 난리를 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저는 천천히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나가. 그 말에 긴장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서던 그 여직원. 그때 내연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나가줘.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널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마음 단단히 먹어. 그 말을 남기고 저는 회사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온 집안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아이 울음소리조차 안 들릴 정도로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어떻게? 전 남편은 벽 한편에 붙어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데리러 와줘. 나 지금 못 있겠어. 그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이 집에서 나가? 나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어. 아이 낳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어디 감히 도망가려고 해. 그를 붙잡았고 서로의 팔이 부딪히며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제게 손을 들었습니다. 어이없게도 출산한 아내를 때린 겁니다. 가슴, 팔, 어깨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저는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그 사람을 다시 잡아 끌었습니다. 숨이 가쁘게 차오르고 손이 떨리던 그 순간 휴대폰을 간신히 찾아냈고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와줘. 지금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엄마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고 곧장 그 여자도 불러들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도착했습니다. 그 좁은 집안에 모든 인물이 다 모인 그 순간 숨조차 쉴 수 없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 있던 친정엄마가 그 여자의 뺨을 그대로 후려쳤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부탁해서 받아줬더니 내 딸의 남편을 넘봐. 이 뻔뻔한 X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손자를 안고 뻔뻔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바람 한번 피울 수도 있는 거지. 좀 가만히 두면 제자리로 돌아올 걸 뭘 이렇게까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바람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나가려 하자 저는 두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여기서 큰일 치르고 싶지 않으면 애 놔두고 다 나가. 다 꺼져. 그 순간 모두가 멈췄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체온 속에서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끝내야겠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정리해서 이 모든 일을 간통죄로 고소할 준비를 하자. 전 남편의 부정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통화 기록뿐이었습니다. 상대 여직원과 매일같이 나눈 수십 통씩 이어진 통화와 문자들, 그건 분명히 정황 증거였지만 법적으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단순한 통화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저는 더 확실한 물증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저의 고함과 눈물 섞인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젖을 물리며 아이를 안고 그 작은 생명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조용히 불을 끄고 눕는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그 찰나 문득 아주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자꾸 긴 머리카락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됐던 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저는 그때 머리를 단발보다 더 짧게 귀밑까지 잘라버린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후
머리가 길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아기한테도 안 좋다는 소리에 단칼에 잘랐죠. 게다가 저는 제왕절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수술 전에 병원에서 중요 부위 제모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침대 시트에 있던 길고 굵은 털과 긴 생머리카락은 도무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현듯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이건 누군데? 이게 도대체 누구의 것이야? 그 순간 며칠 전 아이를 데리고 친구 집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큰 다툼 끝에 제가 아이를 안고 뛰쳐나갔던 그날. 친정도 멀고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친구네 집에서 하루 묵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전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언제 들어오냐?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애는 잘 자냐? 하며 한 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해댔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나가 있으니 걱정돼서 그러나? 하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전부 이상한 기색을 감추려던 위장 행위였던 거죠. 그날 제가 집을 비운 사이 그 여자를 불러들여 우리 부부의 침대에서 그 짓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나중에 그 여직원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네, 그날 집에 갔었어요. 싸우셨다고 해서 괜찮냐고 하니까 와서 잠깐 쉬었다 갔어요. 그녀는 그렇게 쉽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속이 뒤집혔고 피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 말로 모든 걸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너진 건 남편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환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전라도에 둘이 간다고 했던 그날 밤이 첫날일 수도 있어. 아직 잠자리는 안 했을 수도 있어. 적어도 그거 하나만큼은 지켜졌을 거야. 하지만 그 여직원의 입에서 그날 내 침대에서 있었던 거 맞아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둘은 나를 2번, 아니 3번 죽인 것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머리카락과 음모의 실물 증거를 지퍼백에 담아 직접 증거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신이 흐릿했는데 확실한 물증을 눈으로 확인하니 오히려 마음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래, 이건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증거다. 이제는 끝장을 보자. 저 둘은 반드시 간통죄로 고소해야 한다. 지인 중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분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에 착수했고 피해자 진술서와 증거 사진, 통화기록, 물증 등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숨이 막혔지만 이 모든 걸 아이를 위해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미쳐버릴 것 같은 고통의 한복판에서 중요한 날짜 하나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아들의 심장수술. 제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심실중격 결손증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100일이 지나면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수술 날짜만을 기다리며 아이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 생후 100일째 아이를 수술실로 보내던 그 순간 저는 진짜 세상이 끝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아기가 작은 침대에 누워 천으로 덮이고 간호사들 손에 밀려 하얀 수술실 문 안으로 들어가던 그 순간 저는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그리고 그 찰나에 이상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몸이 공중에 붕 떠있는 듯했고 온 세상이 멍하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원망하고 증오했던 남편과 그 여자에 대한 분노조차 그 순간엔 희미해졌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용서하면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오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였습니다. 살인자라도 아이가 살아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렇게 수술이 끝났고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떼고 제 손가락을 조그만 손으로 잡던 그 아이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와 살아야 한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이 아이의 웃음이다. 그래서 저는 고소를 모두 취하했습니다. 그 둘을 잊기로 했고 용서라고 하기엔 억울하지만 내가 이 아이와 살아남기 위해 버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는 아들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어떤 고통이 와도 괜찮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미워도 천벌을 받을 만큼 나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은 내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복잡한 감정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죠. 간통죄 고소까지 해서 이 사람의 앞길에 상처를 내는 것이 과연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제가 당한 상처와 분노는 하늘을 찌를 만큼 컸지만 그 감정을 아이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저를 조용히 설득했습니다. 그냥 있자. 다 내려놓자. 우리 아들하고 둘이서 오붓하게 살자. 그게 지금 가장 현명한 선택이야. 그래서 저는 고소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곧바로 전 남편과 깨끗하게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친정집으로 들어가 엄마의 품에 다시 안겨 조용히 몸과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이 3살이 되던 해
저는 조심스럽게 독립을 결심했어요. 언젠가는 우리 둘만의 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들과 함께 둘만의 작은 보금자리를 꾸몄습니다.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우리 둘만의 식탁, 둘만의 이불, 둘만의 대화가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그렇게 벅차고 감사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사람과 이혼하게 된 사정을 주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어디 가서든 내 아들은 불쌍하게 처가살이하다, 쫓겨났다, 외도라는 것도 별것 아니고 아들이 집에 들어올 때 들고 온 가방 하나만 달랑 있었다며 자신들을 피해자로 저희 가족을 가해자로 포장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그 이야기가 시어머니 입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것이었죠. 그 사람의 동생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와 친했던 초등학교 동창들마저도 제가 전 남편을 쫓아낸 사람처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땐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는 그저 묵묵히 참았을 뿐인데 왜 나는 이토록 나쁜 여자가 되어 있어야 하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양육비 청구 소송 중입니다.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아이에게 먼저 연락을 해온 적이 없었고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돈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이혼 당시에도 사정이 어렵다며 무책임하게 말을 얼버무리더니 결국 연락 두절, 관심도 없음, 책임도 없음. 그게 전 남편의 15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이제 진심으로 실망을 넘어 혐오에 가까운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건 참아도 아이에게 외면한 건 참을 수 없다. 그 마음이 들자 전에는 용서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다시 가슴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이제 곧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아들을 불러 앉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아야 할 이야기들이 있어. 그 아이는 지금껏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미움도 원망도 상처도 아이 안에 새겨지지 않게 하려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묻어두었던 진실. 그날 저는 모두 말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모든 걸 다 토해낸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전 남편에게 몇 번이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내가 내 번호도 남겨줄게. 하지만 한 번도,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양육비 소송을 걸게 된 건 돈이 아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와 아이 둘이 살아가기에 크게 부족함 없이 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기 아들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태도. 아무렇지 않게 여행 다니고 맛있는 음식 먹고 SNS에 웃는 사진 올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괘씸하고 역겨웠습니다. 심지어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그동안 어렵다고 했던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차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해외여행 사진에 고급 식당까지 그렇게 살면서도 아이에게 단 한 번의 학비도 생활비도 선물 하나조차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젠 성인이 될 우리 아이 대학 등록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최소한의 역할 아닐까요? 그동안 제가 받지 못한 양육비 그리고 앞으로 아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드는 생활비와 학비를 계산해보니 1억 원이 훌쩍 넘더군요. 그 사람은 저에게 인간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지독하게 무책임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참고 살았습니다. 묵묵히 아이 하나 바라보며 그 아이만 보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려 합니다. 아들을 외면한 죄, 이제는 반드시 책임지게 할 겁니다. 얼마 전 제 아들이 제게 정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지난 시간의 아픔과 억울함, 슬픔을 단숨에 녹여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나란히 소파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던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아들은 조심스레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그리고 엄마한테는 항상 미안한 게 많아. 내가 자주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고 고맙다고도 제대로 말 못해서 미안해. 엄마, 혼자서 나 키우느라 진짜 힘들었을 텐데 정말 고마워. 엄마, 나 진짜 많이 사랑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많았는지는 아들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 다짐했던 제가 그날만큼은 미안해라고 말하며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벅차오름과 해방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마치 15년 동안 단단히 감춰두었던 감정의 둑이 엄마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에 터져버린 듯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앞에서 어른이 아니라 엄마라는 존재로서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아들에게 매번 잔소리처럼 말해왔습니다. 여자들뿐 아니라 너보다 약한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마. 사람을 절대 외모나 돈으로 판단하지 마. 인연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못 돌아와. 그리고 늘 강조하는 말, 인사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 말은 단순한 농담 같지만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예의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한 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전 남편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아들에게 말한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분명했어요. 아들이 아빠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나는 엄마로서 그 진실을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도 괴롭지 않도록, 상처보다도 강하게 클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도 말했죠. 사람이 한 번도 바람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피운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어. 엄마가 아빠를 용서하고 같이 살았더라면 분명히 다시 후회할 일이 생겼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 너에게 더 떳떳하고 싶어서 모든 선택을 엄마가 아니라 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진실을 말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엔 꼭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빠를 그리워할 시간, 원망할 시간, 궁금해할 시간을 내 미래에 투자하는 시간으로 바꿨으면 좋겠어. 과거보다 중요한 건 너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니까.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조금만 더 고생해줘. 조금만 더 참아줘.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꼭 여행도 보내드리고 엄마 편하게 살게 해드릴게.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저는 잘 압니다. 이 아이가 나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지만 언젠가는 이 아이도 자신의 삶을 찾아 독립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날이 올수록 더 담담하게 보내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아들의 그 말 하나만으로도 지금까지 제가 버텨온 시간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양육비 청구 소송, 그 결과만 잘 나오면 정말로 그동안 저 혼자 끙끙 앓고 속으로 사겼던 감정들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법은 적어도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는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들은 성인이 되어가고 있고 그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정말 기적처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지금 때로는 연인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엄마와 아들로서 서로를 응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최대한 사실대로 적었고 이 긴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달 정도 후면 소송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이곳에 작은 후일담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